전기차 태아조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조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테슬라 도조 패브릭 리드 4년 만에 퇴사 발표. 테슬라에서 화제의 도조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퍼브릭 리드 에릭 퀴넬이 결국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딱 4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무려 테슬라에서 잘 가를 외치며 새로운 모험을 향해 떠나는 거죠. 아니, 이거 거의 영화 한 장면 아닙니까? 퀴넬 씨 무거운 마음으로 테슬라를 떠난다고 하셨지만 그의 이별 글은 정말 빵 터지는 매드 LIBS 스타일의 작별 메일로 장식되었다고 하네요. 그가 남긴 메일을 다른 이들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테슬라 직원들끼리 지금 한바탕 웃음바다가 될 듯합니다. 에릭 퀴넬이 테슬라에서 한 일이 뭐냐고요? 바로 테슬라의 자랑 도조 슈퍼컴퓨터의 패브릭을 설계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TTPoE 테슬라 전송 프로토콜을 이더넷을 통해 개발하는 일에도 손을 댔다죠. 이 TTPoE는 불과 한 달 전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 친구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트라니눔이라는 새로운 회사로 갑니다. 테슬라 전에 퀴넬은 삼성이 운영하는 R&D 센터에서 6년 넘게 일했고 AMD와 ARM에서도 각각 6년, 1년 정도 경력을 쌓은 베테랑 엔지니어입니다. 과연 이 경력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완전 슈퍼 엔지니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듯한데요. 테슬라는 최근에 인사 이동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VP로 승진했고요. 이어서 밀란 코빅도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그램 VP로 올라갔고 오미드 아프샤르는 판매 및 제조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했죠. 테슬라 계속 사람들 승진시키고 막 난리인데 또 많은 고위 임원들이 떠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테슬라에서 18년 동안 일했던 드류 바글리노의 이별이었죠. 정말 긴 시간 함께 했는데 그가 떠난 이후 공백이 클 듯합니다. 이처럼 퀴넬의 떠남은 테슬라 내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퀴넬이 남긴 유머 넘치는 작별 인사 덕분에 그 떠나는 길이 좀 덜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앞으로 그의 새로운 모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 11개월 만에 종료. 짜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거의 1년간 이어졌던 파운데이션 시리즈 이제 끝났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이버트럭의 기본 모델을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귀가 번쩍 뜨이죠. 이제 AWD 모든 휠 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사이버트럭 가격이 $79,990로 시작한다니 그동안 너무 비싸서 눈물 흘렸던 분들 이제 지갑 열 준비되셨나요? 이제 사이버트럭 기본 모델이라 해도 성능이 어디 빠지지 않습니다. 무려 325마일의 주행거리, 11,000파운드의 견인력, 그리고 제로백까지 4.1초라는 스피드를 자랑하죠. 와우, 그 정도면 저 세상 퍼포먼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트라이 모터 사이버 비스트 트림에서는 301마일의 주행거리와 11,000파운드의 견인력, 그리고 제로백을 무려 1.6초 만에 달성합니다. 이 속도라면 그야말로 우웅 하는 소리만 들릴 것 같네요. 그럼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고요? 지난해 11월 첫 배송이 이루어진 이후 거의 11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의 팬들은 그 끝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가 되면 더 저렴한 버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판매된 차량의 수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 켈리 블루북의 EV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250대가 판매되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공 아닌가요? 그중 3분기에는 무려 692대나 팔렸고 사이버트럭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잘 팔린 전기차가 되었다고 하네요. 와우, 이게 다 여러분의 열정 덕분이죠. 하지만 이제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끝났으니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일부 비관론자들은 사이버트럭이 사전 주문을 다 소진했다며 수요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아직 시기상조죠. 이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풀리는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지 궁금해지네요. 테슬라 LA 다이너 드라이브인 극장 및 슈퍼차저의 주문 설치. 자, 여러분, 테슬라가 LA에 짓고 있는 그 유명한 다이너 프로젝트 점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드디어 레스토랑에 주 문이 설치되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그냥 문이 아니에요. 완전 거대한 유리로 된 문, 딱 봐도
그 문만 보고도 사람들이 와, 여긴 꼭 가봐야 해 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 문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구멍이 텍사스 사이즈 벨트 버클이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이라니 뭐에 쓰려고 저렇게 크게 뚫었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문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디자인이라 뭔가 더 대단한 장치가 추가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또 엄청난 대형 도랑이 파졌다는 소식. 네, 맞습니다. 거대한 도랑이 또 추가되었어요. 근데 도랑이 왜 필요하냐고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247 테슬라라는 유튜브 채널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그 도랑의 용도는 아직 미스테리라고 하네요. 뭔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는 느낌, 그죠? 그리고 이 도랑 덕분에 사이트가 더욱 똑똑해지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슈퍼차저 스톨도 완성됐다고 하네요. 다만 완성된 스톨들이 아직은 종이 상자와 녹색 덮개로 덮여 있다니 아쉽긴 하지만 그 덮개를 거둘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지금 이 다이너가 들어서는 곳은요, 바로 7001 산타모니카입니다. 네, LA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 1950년대 스타일의 레트로한 다이너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레트로 다이너 맞습니다. 웨이터들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서빙하고 배경음악은 바로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할 락앤롤, 그리고 2개의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까지 설치돼서 역사상 최고의 영화들이 쫙 재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 한 편 보면서 전기 충전도 쫙 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될 준비는 다 끝났지만 스크린의 빛을 받을 소재는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한 스크린은 3월에 프레임이 세워졌는데 두 번째 스크린 프레임은 7월에나 설치됐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근처에 있던 전력선이 제거돼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뭐 천천히 진행되지만 확실하게 완성되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럼 이제 여러분도 이곳을 눈여겨보시고 나중에 다 완성되면 꼭 한번 들러서 그 멋진 분위기와 함께 충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보세요. 리비안 모터 자사화 후 2억 400만 달러 미지급 주장, 공급업체 소송 제기.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좀 큰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리비안과 보시의 대규모 법적 공방입니다. 네, 이 두 전기차 거인들이 지금 돈 문제로 한판 크게 붙었답니다. 리비안이 보시에 2억 400만 달러를 주지 않았다고 보시가 주장하면서 시작된 이 싸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다 리비안이 전기 모터 생산을 직접 하기로 결정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원래는 보시가 리비안에 전기 모터를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리비안이 너희 모터 공급이 엉망이야 라며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보시는 아니, 우리는 리비안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 공장도 짓고 장비도 다 맞췄는데 갑자기 계약 취소라니? 그럼 우리 돈은 누가 책임져? 라며 소송을 걸었죠. 여기서 보시가 요구하는 돈이 바로 그 2억 400만 달러입니다. 보시 측은 리비안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우리에게 그 비용을 보상해 주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켜? 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고요. 리비안 측은 보시 너네가 모터 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3만 대나 덜 만들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모터를 만들기로 한 거야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시는 심지어 독일에 있는 공장에 투자해 리비안용 모터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까지 세웠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3만 평방피트나 되는 생산 라인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리비안이 계약을 취소해버리면서 이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리비안은 처음에는 보시의 모터와 자사에서 개발한 엔듀로 모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비밀리에 보시의 공급을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보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드라마급 반전 아닙니까? 리비안은 우리 모터 공급 문제는 반도체 부족 때문이지 모터 자체의 문제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시는 아무리 그래도 계약을 지켜야지 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정 싸움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리비안은 현재 자체 모터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산 목표를 10,000대 줄여서 올해 49,000대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반도체 부족이 이번에도 문제라는 리비안의 주장, 이 싸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집니다. 테슬라, 아이폰 사용자들이 더 쉽게 차량 제어 가능하도록 개선. 여러분, 테슬라가 또 한 번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아이폰 유저들을 위한 깜짝 선물. 이젠 아이폰으로 테슬라 차량 제어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iOS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테슬라가 아이폰의 컨트롤 센터에 주요 차량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주머니에서 아이폰만 꺼내서 쓱 스와이프하면 바로 차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폰에서 이제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냐고요? 문 잠그기, 에어컨 조절, 충전 포트 열기, 심지어 클락션 울리기까지, 그리고 짜잔, 방귀 소리도 제어할 수 있답니다. 네, 방귀. 혹시 주변 사람들 깜짝 놀래켜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기능을 써보세요. 도로 위에서 방귀 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테슬라 차량의 다른 기능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깜빡이기, 트렁크 앞 트렁크와 트렁크 열고 닫기까지 이제 손가락 몇 번만 쓱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건 이 기능은 iOS 18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아직 iOS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 얼른 업데이트 하세요. 이 기능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서
눈여겨볼 기능 중 하나는 에너지 파워 미터라는 건데요. 이 기능은 여러분의 파워월이나 파워쉐어를 오프 그리드 상태에서 사용할 때 시스템의 전력 한도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백업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정전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테슬라는 종종 이렇게 모바일 앱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개선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도 그 중 하나죠. 여름에는 목적지 필터링 옵션을 추가했고, 이전에는 홈 에너지 데모 기능도 추가했었죠. 사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테슬라와 아이폰의 만남, 이번 업데이트로 훨씬 편리해졌으니 아이폰 사용자분들 얼른 업데이트하고 써보세요. 이 새로운 기능들 정말 유용할 테니까요. 그리고 언제든 테슬라에서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 스페이스X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정치적 편견으로 고소. 이건 진짜 뜨거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바로 그 해안위원회가 스페이스X의 여러 발사를 막았다는 이유로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일까요? 해안위원회는 무려 캘리포니아 해안선 1000마일을 관할하는 기관인데, 이번에 스페이스X와 충돌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 편견 때문이라고 하네요. 머스크가 X의 트위터에 직접 해안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을 돌보는 게 유일한 임무인데 그들이 내 정치적 입장을 대부분 잘못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며 분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하길, 내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봐라. 그런데 해안위원회가 무슨 이유로 법을 어기며 발사를 막고 있느냐며 정말 강력하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건 거의 헐리우드 영화급의 대결 아닙니까? 해안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머스크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위원은 머스크가 어떤 정치인 옆에 서 있었다며 그 정치인이 보복적 언어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죠. 또 다른 위원은 머스크가 허리케인 피해자를 돕겠다는 말을 하면서 정치적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머스크는 아니, 우리가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무료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 같죠? 결국 해안위원회는 6대4로 스페이스X의 추가 발사를 막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데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머스크가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환경 보호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머스크는 최근에 정치적 입장을 공화당 쪽으로 기울이면서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해안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스페이스X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법정 싸움은 정말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테슬라 6만 번째 슈퍼차저 설치 기념. 짜잔! 드디어 테슬라가 6만 번째 슈퍼차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와우! 진짜 대단한 기록이죠? 이번에 기념비적인 슈퍼차저가 설치된 곳은 일본의 엔슈 모리마치 시즈오카현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곳은 테슬라 일본의 600번째 슈퍼차저도 설치됐던 장소라는 점이에요. 두 개의 엄청난 숫자가 한 장소에서 만나다니 이거 완전 운명적인 순간 아닙니까? 테슬라는 6만 번째 슈퍼차저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V4 슈퍼차저 스토어를 세웠습니다. 그 슈퍼차저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오리가미 디자인이 새겨져 있다는데요. 와, 테슬라도 이렇게 문화적인 감각까지 챙기다니. 그리고 일본의 첫 V4 슈퍼차저라니 이건 진짜 놓칠 수 없는 포인트죠. 게다가 600번째 슈퍼차저도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두 슈퍼차저 모두 아주 독특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쪽은 오리가미 프린트가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은색 페이스 플레이트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됐다고 하네요. 정말 이 두 슈퍼차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 성장 그래프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그야말로 슈퍼차저의 폭풍 성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성장이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일본에서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고 하네요. 슈퍼차저 덕분에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거든요. 일본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테슬라 타고 일본 전국을 누벼보는 건 어때요? 테슬라의 충전 담당 이사인 맥스대에 제어도 이걸 두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그가 트위터에 자랑스럽게 사진을 올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나고야와 도쿄를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훌륭한 장소, 양쪽 고속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지 라면서 팀을 칭찬했죠. 이런 협력 덕분에 슈퍼차저가 계속 생기는 거라네요. 한마디로 슈퍼차저 하나 생길 때마다 작은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다 여러 팀들의 협업과 각종 행정기관, 부동산 소유주들, 유틸리티 회사들 덕분이랍니다. 이 정도면 슈퍼차저 설치는 팀워크의 산물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일본에서 테슬라 타고 전국 여행 갈 때 걱정 마세요. 슈퍼차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테슬라 타고 신나게 충전하면서 그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해보세요. 테슬라 FSD 슈퍼바이즈드 무료 체험 재개. 여러분, 테슬라가 또 한 번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게 벌써 두 번째 무료 체험 기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고객들이 대상이라고 하네요. 30일 동안 풀 셀프 드라이빙을 공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거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정말 차를 다 알아서 운전해 주는데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니 이건 무조건 해봐야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차량에는 아직 FSD 버전 12.3.6이 탑재되어 있는데 일부 차량은 최신 버전인 12.5.4.1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이 최신 버전에는 뭐가 있냐고요? 바로 정말로 스마트한 소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름부터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이라이트, 선글라스를 끼고도 핸즈프리 운전을 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이거 완전 여름용 필수 기능 아닙니까? 테슬라는 이번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3월에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FSD를 테스트해 본 운전자들이 호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FSD를 체험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시승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어머, 이렇게 꼼꼼하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다니 테슬라 정말 고객들을 위한 마음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가 새로운 자율주행 플랫폼인 사이버캣과 로보밴을 출시한 것도 알고 계시죠? 이 플랫폼들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기반이 될 예정인데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답니다. 심지어 충전도 무선으로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여전히 감독된 FSD 슈퍼바이즈 버전이긴 하지만 테슬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을 향한 진화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운전자는 항상 주의해야 하고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죠. 특히 교차로나 좁은 도로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안전 경고도 잊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무료 체험을 통해 FSD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기능과 업그레이드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자율주행의 미래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여러분도 얼른 신청해 보세요. 포드, 테슬라 NACS 어댑터 교체 예정. 충전 포트 손상 경고. 와우, 이번 소식은 여러분, 포드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뭐냐고요? 포드가 자사 전기차 오너들에게 보냈던 테슬라 NACS 어댑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네, 바로 그 어댑터, 충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심지어 충전 포트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드에서 여러분, 제발 그 어댑터 당장 그만 쓰세요 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린 거죠. 포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어댑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충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심각한 경우엔 충전 포트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충전 포트 손상이라니 차를 못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드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곧 새로운 어댑터를 보내드릴게요 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포드가 말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어댑터 문제가 단순히 충전 속도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충전 포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해요. 충전이 느려지는 건 참을 수 있겠지만 충전 포트가 망가진다면요? 이거 완전 차 수리 맡기고 한참 기다려야 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새 어댑터를 보내줄 테니 그때까지는 기존 어댑터는 봉인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포드는 지난 2월 비테슬라 차주들 중 처음으로 자사 전기차 오너들에게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NACS 어댑터를 제공했는데요. 이로 인해 포드 차주들이 테슬라의 넓은 충전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었죠. 포드에 이어 리비안과 GM도 이 혜택을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이 어댑터 문제가 생긴 이후 포드는 재빨리 대처하고 새로운 어댑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빠른 대처죠. 이뿐만이 아니라 포드는 최근 파워 프로미스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무료 홈 충전 프로그램도 시작했답니다. 무료 머스탱 마하2 F150 라이트닝 이 트랜짓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무료로 홈 충전기 설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죠. 이건 뭐 완전 혜자 아닙니까? 전기차 오너들이 집에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게끔 포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포드는 올해 EV 전략에 약간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EV 판매 성장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계획을 조금 늦추고 있거든요. 그래도 포드는 계속해서 새로운 EV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어댑터 이슈도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드의 이번 대응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폭스바겐 2025 아디 버즈의 3년 충전 혜택 제공. 여러분, 대박 소식 전해드립니다. 폭스바겐이 2025년형 아디 버즈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려 3년 동안 공짜 충전 혜택을 제공한대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 충전이 아니라 무료 일렉트릭파이 아메리카와의 콜라보로 이뤄진 혜택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앞으로 3년간 전기차 충전 비용 걱정 없이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우, 이거 진짜 혜자 혜택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 덕분에 아디버즈 구매자들은 일렉트릭파이 아메리카 패스 플러스 멤버십도 덤으로 얻게 되는데요. 이 멤버십은 뭐가 다르냐고요? 바로 킬로와트 시당 약 25% 할인된 요금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옵션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게다가 무료 충전 500kWh까지 덤으로 제공한다고 하니 이거 완전 엄청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그 앤 차지 기능도 있답니다. 이 기능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충전소에 가서 지갑을 꺼낼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도 꺼낼 필요 없어요. 그냥 차만 딱 충전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폭스바겐이 이렇게까지 고객들의 편의를 챙기다니 이제 진짜 충전 스트레스는 완전 사라지겠네요. 폭스바겐의 마케팅 책임자인 앤드류 사바스 씨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한마디 하기를 아디버즈를 드디어 미국 가정에 선보일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일렉트릭파이 아메리카와의 파트너십 덕분에 고객들에게 전기차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디버즈를 타고 다니며 충전을 하게 되면 2024년 유럽 축구 챔피언십의 전기차 모빌리티 파트너가 바로 이 폭스바겐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이 파트너십 덕분에 폭스바겐의 전기차 인지도가 유럽 전역에서도 대폭 상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자사의 전기차에 테슬라 NACS 충전 포트를 적용할 계획도 발표했죠. 와, 이제 폭스바겐 차주들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소식. 폭스바겐 아디버즈,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충전 걱정 없는 미래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차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지 않나요? 테슬라 로보택시 무선 충전 기술 공개 마이너스 완전한 자율성 실현. 여러분, 이번에 테슬라가 또 한 번 자율주행 기술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이름하여 로보택시의 무선 충전 패드를 공개했어요. 아니, 자율주행도 모자라서 이젠 충전마저 알아서 한다고요? 테슬라의 비전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그 대단한 로보택시의 혁신적인 무선 충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보택시가 어떤 차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 차는 운전대, 페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니까요. 딱히 사람 손이 닿을 일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데 이번에 충전 방식도 완전 무선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차가 혼자서 충전 패드 위에 슬금슬금 가서 딱 올라가면 자동으로 충전 시작. 이거 진짜 미래가 다가온 느낌 아닌가요? 테슬라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 직접 영상까지 공개했어요. 로보택시가 슬쩍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라타서 충전을 쫙 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충전 속도는 25kW라고 합니다. 좀 느리네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로보택시의 목적은 그냥 사람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충전하는 거니까 굳이 빠른 충전 속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차량은 사람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 차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말이죠. 그냥 차 타고 내리면 끝. 진짜 혁신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실 만한 게 하나 있죠. 이거 다른 테슬라 차량에도 적용될까요? 이거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테슬라가 무선 충전 기술을 테슬라의 다른 모델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나중에 기존 모델에도 업데이트로 적용된다면 완전 대박 아닐까요?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몇 년 전에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 와이프리온을 인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힌트를 받고 있었던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미래 기술을 하나씩 선보일 때마다 진짜 한 단계씩 발전하는 걸 느낍니다. 물론 무선 충전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중요한 건 기술의 발전 방향성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택시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투자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차량은 완전 자율로 운영되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도 사용될 예정이라 차를 사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전용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동하고 내릴 때는 그냥 손가락 한번 쓱 끝. 그리고 음악, 온도 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서 승객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니 이건 진짜 혁신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로보택시의 무선 충전 패드부터 시작해 테슬라의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테슬라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질문 접수 시작. 와우, 테슬라가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Q3 2024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테슬라가 사전에 투자자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그 질문들 중에서 빵 터질 만한 것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직접 뽑은 톱 10 질문. 이거 진짜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첫 번째 질문 정말 대박입니다. 테슬라는
과연 정말 내년에 더 저렴한 모델을 내놓을 계획인가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의 AI와 제품 로드맵과 어떻게 맞물리나요? 여러분, 이 질문 진짜 중요한데요. 뭐냐면 바로 그 전설의 약 3천만 원 테슬라 모델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테슬라가 정말 이렇게 저렴한 차를 내놓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AI 기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묻는 거죠. 과연 앨런 머스크는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또 다른 질문은 바로 서비스 센터에 대한 불만입니다. 테슬라는 대체 서비스 센터 대기 시간을 어떻게 줄일 계획인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핵심 질문이죠. 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서 기다리는 게 정말 피곤하잖아요. 테슬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로드스터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안 나올 수 없죠. 로드스터,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그 슈퍼카, 아직도 출시일이 오리무중인데 이번에 테슬라가 드디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X의 트위터와 GROK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대체 테슬라는 언제 X와 크록을 차량에 통합할 예정인가요?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테슬라의 차량이 어떻게 연결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택시와 로보밴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로보택시의 배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구동 모델도 계획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죠. 로보택시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매년 Q3 실적 발표 때마다 투자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가장 인기 있는 질문 10개와 기관 투자자들의 5가지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나요? 테슬라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Q3 실적 발표 날을 함께 기다려보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리비안 인수 제안에 응답. 와우! 이번엔 머스크 형님이 아주 진한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테슬라가 리비안을 인수하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자, 다들 앉으세요. 이건 정말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 머스크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정치 행사에서 리비안 인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리비안을 사라니? 이거 완전 빅딜 아닌가요? 그런데 머스크 형님 뭐라고 했냐면요. 난 그들이 잘 되길 바래. 진짜 성공하길 바란다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주 큰 형님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미국에서 파산하지 않은 자동차 회사는 딱 2개야. 바로 포드랑 테슬라. 이러면서 자동차 산업의 험난함을 제대로 짚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테슬라도 한때는 파산 위기를 넘나들었지만 결국엔 세계적인 EV 제국을 세운 거요. 그러니 리비안도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 거죠. 머스크는 계속해서 2가지 기술적 불연속성, 즉 전기차와 자율주행 덕분에 테슬라가 살아남았다고 말했어요. 만약 이 2 기술이 없었다면 테슬라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며 솔직하게 털어놨죠. 이쯤 되면 리비안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짐작할 수 있겠죠.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테슬라가 이미 그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말이죠. 리비안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단단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리비안이 초기에 포드와 아마존 같은 대형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 지원들이 이제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리비안은 앞으로 테슬라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엄청난 자금력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지만 리비안은 그 정도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리비안은 아직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테슬라는 한참 동안 고군분투하다가 이제야 수익을 내기 시작했지만 리비안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리비안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EV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재정적으로 탄탄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가 리비안을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머스크 형님의 생각처럼 리비안이 자체적으로 잘 되길 바라시나요? 스타링크 2025년까지 한국 서비스 출시 예정. 여러분, 한국에서도 드디어 스타링크를 이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실화냐고요? 네, 스타링크가 2025년 초에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진짜 이거 완전 기대되는데요. 지금부터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어떻게 도입될 예정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스타링크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게 특히 어떤 분들께 유용하냐면 바로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섬이나 산골 혹은 바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스타링크 덕분에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은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강이라 불릴 만큼 빠르죠. 그런데 왜 스타링크가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직 인터넷이 닿지 않는 곳들이 있다는 점. 아무리 인터넷이 빠르다 해도 섬이나 깊은 산속 그리고 항해 중인 배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쉽지 않죠. 여기서 스타링크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0일간의 공청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타링크가 기존의 통신사들과의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주파수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니까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스타링크가 한 걸음 더 한국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먼저 공략할 지역은 어디냐고요? 바로 인터넷 사각지대에 속하는 지역들입니다.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 그리고 바다 근처 같은 곳들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죠. 이렇게 되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더라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편리해질지 상상이 가나요? 한국은 이미 인터넷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스타링크가 도입되면 한국의 모든 지역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발전이 아닙니까? 그리고 스타링크 덕분에 인터넷 서비스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니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한국 정부의 규제 절차만 마무리되면 드디어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할 준비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게 실현되면 어떤 변화가 올지 진짜 기대되지 않나요? NHTSA 240만 대의 테슬라 차량 대상 FSD 조사 착수. 여러분, 오늘의 핫한 소식, 미국의 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가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네,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과연 진짜 안전한가를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아니, 테슬라 FSD가 이렇게 대단한 기술인데 왜 조사까지 하냐고요? 이게 다 몇 가지 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조사는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한 후 시작된 건데요. 그중 한 건은 아주 안타깝게도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였고 또 다른 건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들이 모두 도로에서 가시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게 포인트죠. 배 진력의 햇빛이나 안개, 먼지 등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FSD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NHTSA는 이런 저시계 상황에서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도로 위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FSD를 사용 중인 차량은 모델 3, 모델 S, 모델 X 그리고 모델 Y가 모두 포함되었고 당연히 최근에 출시된 사이버 트럭도 포함됐죠. 그래서 이번 조사는 무려 24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우, 이 정도면 거의 테슬라 전체 라인업을 다 뒤져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점, 테슬라의 FSD는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슈퍼바이즈드라는 점이죠. 즉 완전히 차가 알아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운전자가 여전히 핸들에 손을 올리고 도로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FSD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항상 사용자들에게 손을 핸들에서 떼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테슬라 FSD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더 밝혀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구현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그 첫 번째 선두주자라는 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조사 결과가 테슬라 FSD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최신 성과 업데이트 영상 공개. 여러분, 이번엔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옵티머스 로봇에 관한 새로운 업데이트 영상을 공개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실화냐고요? 네, 여러분, 이제 로봇이 걸어다니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로봇이라니, 이거 완전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아닙니까? 테슬라는 최근 위 로봇이라는 이벤트를 열어서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90초짜리 영상에서는 옵티머스가 더 확실하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는 걸음걸이가 더 자신감 넘치고요. 사람과 장애물을 피하면서 자율적으로 공간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이번 영상에서 공개한 옵티머스 로봇의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여러 로봇들이 함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우, 이 말은 즉 여러 대의 옵티머스 로봇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로봇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 완전 공장 혁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옵티머스는
이제 스스로 충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영상에서는 옵티머스가 스스로 충전기까지 찾아가서 충전 패드에 딱 맞춰서 자리를 잡고 충전이 끝나면 다시 일하러 나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아니, 이거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 아닌가요? 이제 충전 걱정도 없고 로봇이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해서 일을 한다니 테슬라의 기술력이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더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계단을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거 진짜 실화 맞나요? 로봇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고 계단도 올라간다니 이건 진짜 혁신 중에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옵티머스 로봇이 어떻게 공장 내에서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 책임자인 밀란 코빅도 말하길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흥미롭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시작이지만 앞으로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로봇이 언제쯤 우리 일상에 스며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옵티머스 로봇,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로봇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BYD 호주 시장에서 샤크6로 공격적 성장 계획 발표. 여러분, 드디어 중국의 전기차 거대 기업 BYD가 호주 시장에서 본격적인 공세를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제 막 호주에 진출한 BYD가 그냥 잠시 다녀가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장을 먹어치우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는 거죠. 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모든 호주인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BYD의 호주 공식 수입 업체인 EV 다이렉트의 CEO 데이비드 스미서만이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휴가를 즐기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릴 겁니다. 와우, 이 친구들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왔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호주 시장의 SUV와 UTE 차량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시죠? 그 큰 시장에서 BYD가 지금 던진 승부수는 바로 BYD 샤크6라는 모델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날카롭지 않나요? 샤크상어. 스미서만은 BYD 브랜드에 대해 아주 열정적인데요. 호주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BYD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BYD는 30년 된 회사입니다. 호주에선 신인이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BYD가 단순히 신생 브랜드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고래 같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죠. 이 사람 브랜드 홍보 하나는 정말 잘하네요. BYD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호주 시장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호주 사람들이 UT를 엄청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호주 도로에 유트를 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길거리에서 유트를 한 대도 못 보면 그날은 이상한 날일 정도로 유트 사랑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 시장을 노리고 BYD가 샤크6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샤크6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기술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모델로 BYD가 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격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드라이브 매체에 따르면 샤크6의 가격은 AUD 6만 원, 약 5천만 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드, 토요타, 이수주 같은 중간 등급의 4X4 유트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와, 이 정도면 가격 경쟁력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스미서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BYD는 수직 및 수평 통합된 회사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부품의 70% 이상을 자체 생산하죠. 그래서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로 이번 샤크6가 호주 시장을 들썩이게 할 것 같네요. 결국 이 샤크6가 호주인들의 선택을 받느냐가 관건인데요. 호주 사람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서 새로운 브랜드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샤크6의 강력한 경쟁력과 가격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샤크6가 과연 호주 도로에서 몇 마리나 헤엄칠지 궁금하지 않나요? BYD 샤크6 호주에서 적재 및 견인 능력에서 경쟁 차종에 비해 부족 평가.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약간의 반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BYD가 호주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샤크6라는 새로운 유트를 출시했는데요. 이 친구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견인력과 적재 능력에서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샤크6의 허점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일단 호주에서 유트하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당연히 견인력과 적재 능력이겠죠. 그런데 샤크6는 이 부분에서 좀 약하다는 겁니다. 경쟁 모델들인 포드 레인저나 토요타 하이럭스 같은 차들은 견인 능력이 3,500kg에 달하지만 샤크6는 딱 2,500kg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꽤 크지 않나요? 그리고 적재 능력도 살짝 아쉬운데요. 호주의 유트들은 평균적으로 900kg 이상의 적재 능력을 자랑하는데 샤크6는 790kg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네, 캠핑 장비나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다니는 호주 사람들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BYD는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스미서만 CEO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샤크6의 견인
능력이 2,500kg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대부분의 호주인들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하이브리드고 100km는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고 총 주행 거리는 무려 800km에 달합니다. 와우, 이건 진짜 장점 아니겠습니까? 기름 걱정 없이 전기만으로도 100km를 달릴 수 있다니 이거 캠핑 가기엔 정말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BYD 측에서는 그들이 사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800명 이상의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샤크6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정도면 꽤 긍정적인 반응 아닌가요? BYD는 호주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성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샤크6가 살짝 견인력에서 부족하다 해도 그만큼의 장점들이 충분히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로서의 연비와 친환경성이 강점이니까요. 게다가 가격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나올 예정이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호주 유투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과연 샤크6가 호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견인력과 적재 능력에서 아쉬움이 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캐나다에서 공식 출시. 여러분, 빅뉴스입니다.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캐나다에 상륙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10개월 만에 캐나다에도 출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 도로에서도 그 각진 디자인을 볼 수 있겠네요. 북미 대륙을 넘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럼 캐나다에서의 사이버트럭 어떤 모습일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캐나다에서 사이버트럭을 처음 만나볼 수 있는 트림은 사이버비스트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진짜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강렬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이 모델을 구입하려면 얼마를 내야 하느냐? 무려 168, 740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로는 약 122, 282달러.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하지만 이 가격에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좀 납득이 가는 가격이긴 합니다. 게다가 라이트 바라이트 바까지 딸려오니까 뭐 이 정도면 정말로 비스트라고 불릴 만한 모델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이버트럭이 이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 이렇게 총 3개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미를 완전 휩쓸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이버트럭이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사이버트럭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교통안전위원회와 유럽자전거연맹은 사이버트럭이 무겁고 크기 때문에 보행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뭐 그건 유럽 얘기고 캐나다에선 이제 마음껏이 트럭을 몰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앨런 머스크도 예전에 사이버트럭의 국제 버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암시한 적이 있어요. 아마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조정된 사이버트럭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소식 나오면 저와 함께 바로 소식 공유해야죠. 그럼 이제 캐나다 도로에서 거대한 사이버트럭이 폭풍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아마 다른 차들이 깜짝 놀랄 만큼 멋진 비주얼을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사이버트럭이 캐나다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밀란 코박을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승진. 테슬라가 또 한 번 회사 내에서 승진의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이번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인 밀란 코박이 VP 부사장 자리로 승진했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이 친구 진짜 대단하네요. 테슬라에 입사한 지 8년하고도 7개월 만에 부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진짜 노력파 아닙니까? 밀란 코박은 처음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테슬라에 합류했는데요. 2016년부터 자율주행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승진을 거듭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승진했고요. 그러다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옵티머스 프로젝트에도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옵티머스는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프로젝트로 이 로봇이 나중에 우리 대신 공장에서 일도 하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 이번 승진 소식이 사실 이미 9월에 있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완전 비밀 승진이었네요. 지난주 테슬라에서 열린 위 로봇 이벤트 때 이미 밀란 코박은 부사장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테슬라는 이 승진 소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테슬라의 경쟁자들이 자꾸 정보를 빼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머스크 형님, 정말 치밀한 전략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더 재미있는 사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원래 이번 이벤트에서 밀란 코박과 다른 임원들이 무대에 올라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머스크가 고위급 발표를 피하자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경쟁사들이
테슬라의 발표를 너무 열심히 보고 배워가고 있다는 이유죠. 머스크 형님, 정말 치밀하죠?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고위급 임원 대신 더 고차원적인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경쟁자들은 눈 크게 뜨고 배워가겠지만요. 결국 밀란 코박은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친구의 손길을 거친 기술들이 나중에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테슬라, 머스크의 전 오른팔을 더 큰 역할로 승진시킴. 와우, 여러분, 테슬라의 오미드 아프샤르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앨런 머스크의 오른팔로 불리던 인물인데 이번에 무려 북미와 유럽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승진 아닙니까? 오미드 아프샤르는 2018년부터 테슬라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프로젝트 매니저로 시작했지만 그동안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아오면서 경력을 쌓았죠. 특히 2020년부터는 기가팩토리 텍사스의 프로젝트를 이끌며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머스크와 함께 많은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그의 오른팔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그런데 아프샤르가 맡았던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기가텍사스의 유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프샤르가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어떤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 유리를 대량 구매했다고 하는데 그 유리가 사실 머스크가 기가팩토리 근처에 지으려고 했던 칩과 관련된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고 몇몇 직원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해고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와우, 이거 완전 영화 스토리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사건을 지나 아프샤르는 계속해서 테슬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번에는 더 큰 자리로 승진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북미와 유럽의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고 그 밑에서 일하게 될 2명의 고위 임원들도 그에게 직접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승진이 아닐 수 없네요. 사실 아프샤르가 맡았던 이전 역할은 테슬라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톰 주가 맡고 있었는데 주는 최근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테슬라의 중국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아프샤르가 채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테슬라의 글로벌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미드 아프샤르가 테슬라의 북미와 유럽을 이끌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